퉁명스러운 계산원이 내 손가락을 갑자기 강하게 움켜쥐었을 때 내 손은 공포로 떨려왔다. 그녀가 건넨 것은 거스름돈이 아니라 붉은 글씨가 휘갈겨진 영수증이었다. 나가지 마요. 지금 당장 아픈 척해요. 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주차장 쪽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내 남편 서준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무엇을 위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기름 냄새가 역한 김치볶음밥과 남편 박서준의 과장된 미소로 시작되었다. 평소 아침 시간은 우리 집의 전쟁터였다. 서준은 넥타이를 찾으며 커피가 너무 쓰다고 투덜거렸고 시어머니 최은숙 여사는 식탁에 앉아 내가 현관 앞을 쓸어놓은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비꼬기 일쑤였다. 하지만 유난히 흐렸던 그 금요일 모든 것이 잘못된 느낌이었다. 많이 먹어, 지민아. 힘써야지. 서준이 말했다. 그는 내 접시에 김치볶음밥을 산더미처럼 쌓아주었다. 마치 사형수에게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는 듯한 양이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오빠, 나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못 먹어. 속 더부룩해. 다 먹어라. 아가. 식탁 끝에서 최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에는 칼날처럼 날카롭던 그녀의 목소리가 오늘은 곰팡이 핀빵 위에 바른 설탕처럼 부자연스럽게 부드러웠다. 그녀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고 젖은 티슈로 자신의 스마트폰 액정을 닦는 데에만 열중했다. 오늘 월간 장보기 하는 날이다. 연유 떨어진 거 알지? 쌀도 거의 다 먹었고 세탁세제도.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님, 지난주에 장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월말이라 카드값도 아껴야죠. 오빠가 자동차 할부금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고 했잖아요. 서준이 웃었다. 메마른 눈까지는 전혀 닿지 않는 웃음소리였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내 손을 만졌다. 날씨는 후텁지근한데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돈은 또 벌면 되지, 지민아. 마침 회사에서 보너스가 조금 나왔어. 그리고 저기 외곽도로에 있는 행운마트. 오늘까지 대규모 할인 행사래. 이런 기회 놓치면 아깝잖아. 행운마트라니 거기 엄청 멀잖아, 오빠. 그냥 아파트 상가마트 가면 안 돼? 할인이잖아. 할인이. 아가. 최 여사가 조금 더 큰 소리로 끼어들었다가 이내 다시 목소리를 낮췄다. 내 말은 거기가 물건이 다양해서 좋다는 거지. 간 김에 신선한 갈비도 좀 사오고 내일 맛있는 갈비찜 해줄게.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온몸을 감쌌다. 평소 기름값 100원에도 벌벌 떨던 서준이 갑자기 집에서 5km나 떨어진 마트에 가라고 하고 내가 집 밖에 오래 있는 것을 싫어하던 시어머니가 오히려 등을 떠밀고 있었다. 알았어요. 나는 결국 언쟁이 귀찮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 스쿠터 타고 갈게요. 안 돼. 서준과 최 여사가 동시에 외쳤다. 나는 움찔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접시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냈다. 어색한 침묵이 식당을 감쌌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망치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서준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썼다. 내 말은 날씨가 흐려서 그래, 지민아. 비 오면 어떡해. 그냥 카카오 택시 타고 가. 응. 내가 지금 불러줄게. 결제도 내가 할게. 그래도 오빠 출근하는 길인데 태워다 주면 안 돼? 아, 나 오늘 정비소 먼저 들러야 해서 타이어 공기압이 좀 이상하네. 대신 내가 마트 쪽으로 데리러 갈게. 어머님도 모시고 지민이 장다 볼 때쯤 맞춰서 같이 점심 먹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뱃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다. 거짓말의 냄새를 맡은 아내의 본능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느낌을 애써 억눌렀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서준은 정말로 오늘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은 것일지도. 10분 후 나는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서준이 불러준 택시가 도착했다. 차에 오르기 전 나는 무심코 우리 집 창문 쪽을 돌아보았다. 살짝 걷힌 커튼 뒤로 최 여사가 꼿꼿이 서서 무표정하게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귀에 바짝 붙어 있었다. 입술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눈은 깜빡이지 않았다. 그것은 쇼핑 가는 며느리를 배웅하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차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나는 그것이 내가 나의 집을 안전한 장소로서 보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행운마트는 유쾌한 장소가 아니었다. 건물은 낡았고 외벽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외곽도로 옆에 외따로 서 있었다. 주차장은 넓었지만 황량했고 잎이 마르기 시작한 플라타너스 몇 그루가 전부였다. 택시에서 내리자 거센 바람이 얼굴을 때리며 도로에 먼지를 실어왔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마치 큰 폭풍우가 몰려올 것만 같았다.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끼익,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며 자동문이 열렸다. 윤활유가 부족한 경첩 소리였다. 바깥의 후텁지근한 공기와는 대조적으로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피부를 찔렀다. 마트는 한산했다.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한다는 금요일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다른 손님은 두세 명뿐이었다. 귤을 고르는 아이든 아저씨 한 명과 과자 코너에서 킥킥거리는 10대 커플이 전부였다. 서준이 말한 북적거림은 어디에 있는 걸까? 할인 현수막도 홍보 문구도 없었다. 모든 것이 평면적이고 음울했다. 나는 쇼핑카트를 집어들었다. 앞바퀴가 뻑뻑해서 힘주어 밀어야 했고 방향을 틀 때마다 덜거덕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시어머니가 손으로 쓴 쇼핑 목록을 꺼냈다. 쌀 10kg, 식용유 5L, 대용량 세탁 세제 3통, 설탕 5kg, 소갈비 2kg, 목록이 이상했다. 전부 무거운 것들 뿐이었다. 마치 최 여사가 내가 고생하기를 바라거나 이 모든 것을 옮기느라 가게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나는 통로를 하나씩 지나기 시작했다. 천장의 낡은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이며 빛바랜 흰색 타일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가게 스피커에서는 오래된 발라드 음악이 흘러나왔다. 음질이 나빠 소리가 나왔다. 끊겼다를 반복했다. 쌀포대를 들어 올리려고 애쓰던 중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쌀 코너에는 아무도 없었다. 말없이 늘어선 하얀 쌀포대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 느낌은 분명했다. 목덜미의 솜털이 곤두섰다. 마치 눈동자가 등 뒤에 붙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움직임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냥 기분 탓일 거야. 나는 속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곳이 너무 텅 비어서 그런 걸 거야. 세제 코너로 방향을 틀었고 거기서 그녀를 보았다. 통로 끝 계산대 근처에 한 여직원이 나른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이름은 김예은. 빗둘게 달린 붉은색 유니폼 명찰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 머리는 대충 하나로 묶었고 얼굴은 화장을 했지만 지저분해 보였다. 특히 눈가를 둘러싼 두꺼운 검은 아이라이너가 두드러졌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껌을 짝짝 씹고 있었다. 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의 시선은 텅 빈 채 유리로 된 정문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본 순간 그녀의 눈이 내 눈을 낚아챘다. 날카롭고 차갑고 분노에 차 있었다.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난 방금 들어왔는데. 예은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나를 쏘아보았다. 턱은 느린 리듬으로 껌을 씹으며 움직였다. 그 눈빛은 손님을 맞이하는 친절한 직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가하고 저울질하고
혹은 경고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세제 성분표를 읽는 척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집에 가고 싶었다. 서준에게 전화해서 당장 데리러 와달라고 하고 싶었다. 하리는 집어치우고 갈비찜도 집어치우라고. 나는 입고 있던 와이드 팬츠 주머니를 더듬었다. 비어 있었다. 피가 발끝으로 쏠리는 느낌이었다. 가방. 내 핸드폰은 크로스백 안에 있었다. 나는 패닉 상태로 가방을 열었다. 지갑도 있고 티슈도 있고 예비 열쇠도 있는데 핸드폰이 없었다. 나는 세제 코너 한가운데서 얼어붙었다. 기억이 거꾸로 돌아갔다. 식탁에서였다. 서준이 택시를 부르기 전에 택시 앱 프로모션을 확인한다며 내 핸드폰을 잠시 빌렸다. 내가 다시 가방에 넣어둘게, 지민아. 아까 그가 그렇게 말했다. 그가 잊어버린 걸까? 아니면 일부러 넣지 않은 걸까? 이제 나는 변두리의 텅 빈 마트에 핸드폰도 없이 무거운 물건으로 가득 찬 카트와 멀리서 계속 나를 감시하는 이상한 계산원과 함께 갇혀버렸다. 비이성적인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라 목을 조여왔다. 손님. 나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세제통을 떨어뜨릴 뻔했다. 내 뒤에는 창고 직원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체격이 좋았고 인상은 선해 보였다. 미소를 짓고 있었다. 더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고기는 저쪽 뒤편에 있습니다. 이따가 계산대로 쌀 옮기는 거 도와드릴게요. 나는 숨을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한가한데요. 뭐, 저는 이강식, 여기 창고 관리자입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부르세요. 그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짓고는 창고 쪽으로 사라졌다. 적어도 여기 제정신인 사람도 있구나. 나는 생각했다. 나는 서둘러 장보기를 계속했다. 이 일을 끝내고 계산하고 공중전화를 찾거나 가게 전화를 빌려 서준에게 연락하고 싶을 뿐이었다. 나는 계산대로 향하는 그 결정이 진짜 악몽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카트는 이미 가득 찼다. 고장난 앞바퀴는 밀기가 더욱 힘들어졌고 타일 바닥 위에서 마음을 긁는 듯한 소음을 냈다. 나는 유일하게 열려있는 계산대로 걸어갔다. 예은이 앉아있는 이번 계산대였다. 예은은 나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행운마트입니다. 라거나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같은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침묵했다. 검은색 매니큐어가 벗겨지기 시작한 그녀의 깡마른 손이 내 카트에서 물건들을 낚아채기 시작했다. 삑삑삑. 바코드 스캐너 소리가 단조롭게 울렸다. 예은은 빠르게 일했지만 동작은 거칠었다. 그녀는 설탕 봉지를 계산대에 던지듯 놓았고 식용유 병은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세게 내려놓았다. 저기요. 좀 살살 다뤄주시겠어요? 나는 참을성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무서워 죽겠는데 이런 무례한 대우까지 받다니. 예은이 멈췄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 사이에는 계산대 기계만이 가로막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눈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두꺼운 아이라이너 뒤에서 그녀의 동공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화가 난 게 아니었다.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장 모서리에 있는 CCTV를 흘깃 쳐다보고 다시 유리로 된 정문을 쳐다본 다음 나를 바라보았다.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총 15만 5천 원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쉬고 낮고 떨렸다. 나는 지갑을 뒤져 체크카드를 꺼냈다. 카드로 할게요. 예은이 내 카드를 받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땀으로 축축했다. 그녀가 카드를 단말기에 꽂을 때 나는 그녀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비밀번호 버튼을 2번이나 잘못 누르는 것을 보았다. 저기, 어디 아프세요? 내가 물었다. 짜증은 혼란으로 바뀌었다. 조용히 해요.
그녀는 나를 보지 않은 채 속삭였다.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가게 음악 소리에 거의 묻혔다. 뒤돌아보지 마요. 잉그. 심장이 잠시 겠는 듯했다. 네? 비밀번호 누르세요. 그녀는 평소의 목소리 톤으로 명령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나에게 신호를 보내며 커져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눌렀다. 기계에서 소리가 났다. 영수증이 출력되었다. 찌기의 은이 영수증을 찢었다. 보통 계산원은 영수증과 카드를 정중하게 건넨다. 하지만 예은은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그것을 바로 주지 않았다. 그녀는 유니폼 주머니에서 빨간 볼펜을 꺼내 영수증 뒷면에 무언가를 빠르고 거칠게 휘갈겼었다. 마치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내 오른손을 붙잡아 움켜쥐었다. 악력이 강했다. 그녀의 손톱이 내 피부를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계산대 경계를 넘어 내 손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여기 영수증이요.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관객에게 말하듯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몸을 앞으로 숙여 내 얼굴에 자기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어조로 속삭였다. 읽고 소리 지르지 마요. 날 따라와요. 그녀는 내 손을 거칠게 놓고 땀에 젖은 내 손바닥에 영수증을 쑤셔 넣었다. 나는 혼란과 공포에 휩싸여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손에 들린 하얀 감열지를 내려다보았다. 텅 빈 뒷면에는 붉은 잉크로 마치 극도의 공황 상태에서 쓴 것처럼 모든 글자가 대문자인 지저분한 글씨가 있었다. 마트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당신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밖에서 당신을 해치려고 해요. 지금 당장 배 아픈 척 연기해요. 우리 창고로 갈 거예요. 빨리요. 세상이 빙빙 돌았다. 남편, 시어머니, 사고. 내 뇌는 이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썼다. 이건 장난일 거야. 이건 분명 유튜브 몰래카메라일 거야. 나는 정문 쪽을 돌아보았다. 마트의 넓은 전면 유리는 한적하고 흐린 도로의 풍경을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끔 지나가는 택배 트럭 한 대가 전부였다. 저기, 이게 도대체 무슨, 어머, 예은이 갑자기 내 말을 자르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움켜쥐고는 나를 가리켰다. 이 손님이 쓰러지려고 해요. 얼굴이 새하얘요.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예은은 계산대 뒤에서 뛰쳐나와 내 팔을 낚아챘다. 손님, 배 아프세요? 속이 메스꺼리시죠? 자, 뒤쪽 화장실로 가요. 여기서 토하시면 안 돼요. 그녀는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질질 끌었다. 그렇게 마른 여자에게서 나온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셌다. 잠깐만요. 제 장바구니는요. 버려요. 그녀가 내 귓가에 대고 낮게 쏘아붙였다. 당신 목숨이 쌀보다 비싸요. 목숨이라는 단어가 내 의식을 후려쳤다. 나는 다시 예은의 눈을 보았다. 거기에는 거짓이 없었다. 순수한 절박함만이 있었다. 아침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던 내 직감이 마침내 논리를 압도했다. 나는 저항을 멈추고 그녀가 끄는 대로 빠르게 발을 옮겼다. 우리는 물건이 가득 담긴 카트를 계산대 앞에 그대로 버려두고 평범함을 뒤로 한 채 가게 뒤편의 어두운 곳으로 향했다. 우리는 반쯤 뛰다시피 과자 코너를 지나 뒤편에 직원 외 출입 금지라고 쓰인 이중문으로 향했다. 예은이 문을 밀어 열자 낡은 골판지 상자와 바닥 세정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문 너머의 분위기는 달랐다. 음악도 차가운 에어컨도 없었다. 통로는 좁았고 천장까지 닿을 듯 높이 쌓인 재고 상자들로 가득했다. 조명은 희미했고 전구 몇 개는 나가 있었다. 이쪽이에요. 예은이 나를 왼쪽으로 끌고 갔다. 더러운 직원, 화장실을 지나 창고 깊숙한 곳으로 더 들어갔다. 저기요, 설명 좀 해봐요. 나는 숨을 헐떡였다. 내 남편이요. 그들이 뭘 어쩌려고 하는데요? 예은은 라면 상자와 기저귀 상자, 더미 사이의 좁은 틈새에서 멈췄다.
그녀는 내 팔을 놓았다. 그녀 자신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고 검은 아이라이너 자국이 남았다. 아까 예은이 침을 삼켰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까 옆에서 담배 피우고 있었어요. 나무에 가려진 옆 주차장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서 있었어요. 창문이 어둡게 선팅되어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담뱃재를 털려고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예은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남자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내 아내가 방금 들어갔어. 깨끗하게 처리해.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나올 때 증인 없게 뺑소니로 위장해서 단순 사고처럼 보이게 해. 오늘 죽으면 보험금 바로 나와 라고 말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상자 더미를 붙잡아야 했다. 서준. 그건 서준의 목소리였다. 못 믿겠어요. 예은이 냉소적으로 물었다. 내 망설임을 눈치챈 것 같았다. 그 남자가 지민이라는 이름을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아내 핸드폰 GPS로 계속 위치 추적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있을 거야. 라고도 했고요. 나는 반사적으로 주머니를 더듬다가 내 핸드폰을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만진 사람은 서준이었다. 그는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았다. 잊어버린 게 아니었다. 그가 나를 추적하거나 내가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가져간 것이었다. 하지만 잠깐만요. 핸드폰이 서준한테 있는데 어떻게 나를 추적하죠? 스마트 태그요. 내가 중얼거렸다. 내 핸드폰은 없어요. 당신도 모르게 가방이나 카트에 넣어뒀겠죠. 예은이 말을 잘랐다. 중요한 건 10분 뒤에, 그가 10분 뒤에 당신을 데리러 로비 앞에 대기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가 고용한 사람에게 당신이 차로 걸어갈 때 실행하라는 신호일 거예요. 속이 메식거렸다. 오늘 아침 웃던 서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산더미 갔던 김치 볶음밥. 많이 먹어. 힘써야지. 무슨 힘? 죽을 힘? 그리고 최 여사. 창문 뒤에서의 그 차가운 시선. 그 무거운 쇼핑 목록. 그들은 내가 천천히 걷기를 원했다. 가게 문을 나설 때 짐 때문에 힘들어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 차가 덮쳐올 때 피할 수 없도록.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어디로 나가야 하죠? 나갈 수 없어요. 예은이 공황 상태로 고개를 저었다. 뒷문은 잠겨 있어요. 이강식 씨가 열쇠를 가지고 있고 앞문은 통유리예요. 당신이 도망치면 그들이 분명히 볼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경찰이나 사람들이 많이 올 때까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경찰에 전화해요. 내 핸드폰은 계산대 근처 사물함에 있어요. 지금 가지러 갈 수 없어요. 너무 위험해요. 내가 지금 거기 갔다가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이 의심할 거예요. 예은이 입술을 피가 날 때까지 깨물었다. 당신은 여기 이 상자 뒤에 꼼짝 말고 있어요. 움직이지도 말고 소리도 내지 말고 숨도 크게 쉬지 마요. 어디 가려고요? 예은이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자 내가 공황 상태로 물었다. 나는 계산대로 돌아가야 해요. 계산대가 오래 비어 있으면 이강식 씨가 찾으러 오거나 더 최악은 당신 남편이 당신이 계산까지 했는데 왜 안 나오는지 의심할 거예요. 내가 주의를 끌어야 해요.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요. 예은이 나를 보았다. 이번에는 그녀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당신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구하는 거예요. 나 믿어요? 내가 좀 퉁명스럽긴 해도 당신 남편 같은 살인자는 아니에요. 그녀는 나를 상자 사이에 좁은 틈으로 밀어 넣었다. 자, 10분이에요. 10분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잘못 들은 거고 그때 나한테 욕해도 좋아요.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가게 쪽으로 작은 걸음으로 달려갔다. 어둡고 답답하고 먼지 냄새 나는 창고에 나를 혼자 남겨두고 나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을 끌어안았다. 멀리서 가게의 음악 소리가
여전히 사랑 노래를 희미하게 내보내고 있었다. 여기 라면 상자 더미 뒤에서 나는 초를 세기 시작했다. 1분이 지났다. 고요했다. 3분. 창고 구석에서 쥐가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5분.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귀가 아플 지경이었다. 만약 예은이 거짓말을 한 거라면, 만약 이게 그냥 사기 수법이라면, 만약 그녀가 이 창고에서 나를 강탈하기 위해 나쁜 사람들과 한패라면 내 머릿속은 의심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오늘 아침 서준의 모습은 너무나 기이했고 최 여사, 그 강요하던 모습, 이 끔찍한 시나리오 속에서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8분. 갑자기 멀리서 마트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끼익. 그리고 잠시의 정적. 그러고 나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유롭게 쇼핑하는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서두르고 무겁고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다. 나는 용기를 냈다. 상자 더미 사이에 직원 외 출입 금지, 문 쪽으로 곧장 향하는 작은 틈이 있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아까 예은이 급하게 닫느라 완전히 닫히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 틈으로 나는 가게 앞쪽 바닥에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나는 한 대의 차가 로비 유리문 바로 앞에 멈춰서는 것을 보았다. 택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준의 검은색 카니발이었다. 숨어있는 내 위치에서는 시야가 제한적이었지만 끔찍한 현실을 보기에 충분했다. 서준의 차는 이상한 각도로 비스듬히 멈춰서 있었다. 마치 언제든 급가속할 준비가 된 것처럼. 시동은 꺼지지 않았다. 배기구에서는 흐린 공기 속으로 연기가 피어올랐다. 운전석 문이 열렸다. 서준이 내렸다. 그는 오늘 아침과 같은 셔츠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달랐다. 친절한 미소는 없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텅 빈 주차장을 광적으로 훑다가 가게 안으로 향했다. 그는 아내를 데리러 온 남편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먹잇감의 흔적을 놓친 포식자처럼 보였다. 그러고 나서 조수석 문이 열렸다. 최 여사가 내렸다. 그녀는 목에 스카프를 단단히 두르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가게 안을 공격적으로 가리켰다. 거리와 유리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을 수 없었지만 몸짓은 분노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내 피를 멈추게 한 것은 뒷좌석 문이었다. 한 남자가 내렸다. 우리 가족이 아니었다. 그는 덩치가 컸고 더운 날씨에도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으며 모자를 깊게 눌렀어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가게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차 옆에 서서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기대어 있었다. 주머니에는 이상한 돌출부가 있었다. 칼일까? 아니면 그냥 렌치일까? 무엇이든 그의 아우라는 위험을 뿜어냈다. 예은이 옳았다. 그들은 나를 데리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군대를 이끌고 왔다. 나는 서준이 마트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지민아, 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창고까지 울려 퍼졌다. 부르는 어조가 아니었다. 호통치는 어조였다. 지민아, 어디 있어? 나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참기 위해 두 손으로 내 입을 막았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남편, 3년 전 나와 결혼하여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가 이제 나를 현상수배범처럼 소리치며 찾고 있었다. 문틈으로 나는 계산대에 있는 예은을 보았다. 그녀는 뻣뻣하게 서 있었다. 서준이 계산대로 빠르게 걸어갔다. 나는 예은에게 다가가는 서준의 넓은 등을 보았다. 최 여사가 그 뒤를 따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가짜 공황 표정이 그려져 있었다. 저기요. 서준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제 아내가요. 아까 여기서 장을 봤는데 파란색 옷 입고 어깨까지 오는 머리요. 어디 갔죠? 나는 숨을 참았다. 예은이 연기를 잘해내기를 기도했다. 누구시죠? 손님? 예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꽤 설득력 있었다. 아까 장 많이 보신 아주머니 한 분 계셨는데 아까 옆문으로 나가셨어요. 옆문? 서준이 소리쳤다.
이 가게에 손님용 연문은 없잖아요. 아, 아니, 저쪽에 비상구요. 아까 엄청 서두르시던데요. 누가 기다린다고. 서준은 말이 없었다. 그는 최 여사 쪽을 돌아보았다. 최 여사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서준아. 내가 GPS 보니까 아직 여기 이 지점에 있어. 아직 여기 있어. 눈이 휘둥그레졌다. GPS. 나는 다시 공황 상태로 내 몸을 더듬었다. 바지 주머니는 비어 있었다. 가방. 나는 떨리는 손으로 크로스백을 다시 확인했다. 평소 동전을 넣어두던 안쪽 작은 주머니에서 손가락이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에 닿았다. 작은 추적기, 스마트 태그가 거기에 끼워져 있었다. 서준은 나를 추적하기 위해 내 핸드폰이 필요 없었다. 그는 이미 내 가방에 추적 장치를 심어 놓았다. 거짓말이야. 최 여사가 예은의 얼굴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계산원, 거짓말하고 있어. 찾아. 지민이 찾아내. 오늘 절대 놓치면 안 돼. 서준이 예은을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그의 고개가 예은의 뒤쪽으로 내가 숨어있는 창고 문 쪽으로 돌아갔다. 가게 다 뒤져. 서준이 차갑게 명령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이것이 더 이상 숨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계산대 구역의 분위기는 끔찍한 연극 무대로 변했다. 창고 문틈 사이로 나는 남편 서준의 얼굴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던 그가 연한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남자, 창고 관리자 이강식 씨가 음료수 코너에서 나타나자 순식간에 표정을 부드럽게 바꾸었다. 무슨 일입니까? 시끄럽게 이강식 씨가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낯선 남자가 계산대 앞에서 공격적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준은 즉시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았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절망하고 지친 남자의 모습을 연출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너무나 완벽해서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요.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고 꾸며낸 감정으로 가득했다. 제 안에 지민이가 없어졌습니다. 핸드폰 GPS는 여기라고 나오는데 저기 계산원 아가씨는 벌써 나갔다고 하네요. 이강식 씨가 예은을 쳐다보았다. 예은 씨, 아까 아주머니 한 분 계셨죠? 예은은 계산대 기계 뒤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계산대 모서리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었다. 네, 부장님. 근데 나가셨어요. 제 말은 제가 다른 손님 응대하는 사이에 뛰쳐나가셨어요. 거짓말. 최 여사가 소리쳤다. 그녀는 갑자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주름진 뺨 위로 악어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우리 며느리는 아파요, 부장님. 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환각도 자주 보고요. 오늘 아침에 안정제를 깜빡하고 안 먹었어요. 혼자 돌아다니면 자살을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정신질환. 그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였다. 그렇게 하면 내가 소리를 지르거나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내가 병이 도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말 영리하고 정말 사악했다. 이강식 씨는 놀란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즉시 동정심이 비쳤다. 아이고, 저런. 위험하겠네요. 예은 씨. 정말 나간 거 확실해요? 예은이 침을 삼켰다.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의 상사 앞에서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저 확실하지는 않아요. 부장님. 아까 좀 바빠서 아마 화장실에 아직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서준이 재빨리 말을 가로챘다. 그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분명히 무서워서 숨었을 거예요. 제 아내는 발작이 오면 어두운 곳에 숨는 버릇이 있거든요. 부장님, 제발 제가 아내를 찾게 해주세요. 제가 남편이에요.
저만이 아내를 진정시킬 수 있어요. 제발요, 부장님. 최 여사가 이강식 씨의 손을 잡고 억울한 시어머니 연기를 하며 애원했다. 우리 며느리가 저 안에서 자기 몸을 해칠까봐 무서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 손주는 어떡하고요. 손주라니. 나는 임신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거짓말은 겹겹이 쌓여 나를 가두는 벽을 만들고 있었다. 순진하고 착한 이강식 씨는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문을 잠가서 더 이상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같이 찾아봅시다. 예은 씨는 앞을 지키고 저하고 남편분께서 창고랑 화장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심장이 돌았다. 창고를 확인한다고 내 은신처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막다른 길이었다.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 서준, 최 여사, 그리고 이강식 씨였다. 나는 천천히 문에서 멀어지며 뒤로 물러섰다. 이 창고는 넓었고 라면, 식용유, 기저귀 상자가 천장까지 높이 쌓여 만들어진 좁은 통로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올 문 외에는 다른 출구가 없었다. 저 끝에 있는 하역장 문은 보통 굳게 잠겨 있었다. 나는 움직여야 했다.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끝장이었다. 그들의 발소리가 창고 문에 닿기 전 앞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잠깐만요, 부장님. 예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다시 살짝 엿보았다. 예은은 계산대 뒤에서 뛰쳐나와 자신의 마른 몸으로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다. 왜 그래요, 예은 씨? 이강식 씨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창고요. 창고가 너무 엉망이에요, 부장님. 오늘 아침에 참치캔 더미가 무너져서 바닥에 유리 조각이랑 기름이 널려 있어요. 이분이 들어가셨다가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위험해요. 제가 대신 들어가서 확인할게요. 부장님은 여기서 사모님 지키고 계세요. 영리한 핑계였지만 서준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서 끓는 물도 얼릴 듯한 시선으로 예은을 쏘아보았다. 그는 예은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가씨. 서준의 목소리는 낮았고 가까이 서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위협으로 가득했다. 유리 조각이든 못이든 상관없어. 내 아내가 안에 있어. 비켜. 하지만 부장님, 규정상 외부인은 직원 구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은이 턱을 치켜들고 서준에게 맞서며 버텼다. 이 아가씨의 용기는 대단했다. 어쩌면 그녀도 나만큼이나 두려워서 무모해진 것일지도 모른다. 내 며느리가 안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최 여사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가게의 정적을 깼다.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손님들, 그 나이 든 아저씨와 10대 커플이 이제 쇼핑을 멈추고 그 드라마를 구경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시끄럽게 그 아저씨가 다가오며 물었다. 서준은 즉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다시 애처롭게 변했다. 제 아내가 정신병이 있는데 집을 뛰쳐나왔어요. 어르신. 지금 창고에 숨어 있는데 저기 계산원 아가씨가 못 들어가게 막고 있어요. 만약 제 아내가 저 안에서 쥐약을 마시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여론은 즉시 돌아섰다. 그 아저씨가 예은을 환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어이, 아가씨. 그러면 안 되지.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책임질 거야? 남편은 들여보내야지. 맞아. 서비스가 왜 저래. 뒤에 있던 10대도 거들었다. 예은은 궁지에 몰렸다. 그녀는 서준의 조작과 사람들의 무지에 의해 포위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울음과 분노를 참느라 붉어졌다. 그녀는 창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나를 향해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다. 난 최선을 다했어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이강식 씨가 예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됐어요, 예은 씨. 비켜요. 이건 비상 상황이에요. 규정은 나중 문제고. 아그냉. 이강식 씨가 주머니에서 마스터키를 꺼냈다. 그는 창고 문으로 향했다. 그 뒤로 관리자의 등 뒤에서 옅은 미소를 짓는 서준과
여전히 흐느끼는 척하는 최 여사가 따랐다. 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몸을 돌려 창고 가장 깊은 곳으로 발소리를 죽여 달렸다. 이 창고는 L자 형태였다. 앞부분은 건조식품 재고가 있었고 꺾어지는 부분은 깨지기 쉬운 물건과 세제류 재고가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대형 냉동고와 하역장 문이 있었다. 나는 냉동고 구역으로 달렸다. 그곳의 냉기는 더욱 살을 내는 듯했다. 나는 높이 쌓인 화장지, 상자 더미 사이에 몸을 숨겨 최대한 몸을 작게 만들려고 애썼다.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딸깍, 끼익, 지민아, 자기야. 서준의 목소리가 넓은 공간 안에서 울려 퍼졌다. 목소리는 달콤했다. 너무 달콤해서 마치 도살당할 애완동물을 부르는 소리 같았다. 나와, 어서. 우리 집에 가자. 어머님이 보고 싶어 하셔. 지민아, 엄마 슬프게 하지 마라. 아가. 최 여사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그리고 이강식 씨의 목소리. 서지민 씨, 제 목소리 들리시면 그냥 나오세요. 저희는 해치지 않아요. 이강식 씨는 틀렸어요. 저 아저씨가 한눈 팔면 그들이 날 죽일 텐데. 나는 속으로 외쳤다. 나는 눈을 감고 폐 속에서 유리 조각처럼 느껴지는 숨을 골랐다. 그들의 발소리가 흩어졌다. 저는 이쪽 통로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강식 씨가 말했다. 저는 저쪽으로 가죠. 서준이 말했다. 그는 내가 숨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했다. 물론 그의 포식자적 본능은 날카로웠다. 상자가 밀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찾지 않았다. 그는 거칠게 찾고 있었다. 그는 빈 상자 더미를 발로 찼다. 지민아, 이강식 씨가 좀 멀어졌다고 확신했을 때 그가 속삭였다. 여기 있는 거 알아. 지금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내 사고가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줄게. 인겐나다. 그 협박에 내 다리가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나는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막기 위해 소매를 물었다. 갑자기 이강식 씨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경쾌한 트로트 벨소리가 긴장을 깼다.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배송 트럭이 왔다고요? 이강식 씨가 통화를 했다. 아이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해요.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주차를 못한다고요. 그것은 기회였다. 작은 방에 서준이 걸음을 멈췄다. 그는 옆 통로에서 바쁘게 통화 중인 이강식 씨 쪽을 돌아보았다. 바로 그 순간 창고 문이 다시 조용히 열렸다. 누군가 몰래 들어왔다. 발소리는 가벼워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는 화장지 더미 틈으로 엿보았다. 예은이었다. 그녀는 수색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준의 뒤에서 살금살금 움직이고 있었다. 서준이 이강식 씨의 통화에 집중하는 순간을 이용한 것이다. 예은은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한 다음 마치 신호를 찾거나 코드를 보내려는 듯이 높이 쳐들었다. 아니었다. 그녀는 핸드폰 화면을 어두운 통로들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내가 보기를 바라면서 화면은 하얀 배경에 큰 글씨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가방 속 스마트 태그. 지금 당장 버려요. 눈이 휘둥그레졌다. 예은은 똑똑했다. 그녀는 서준이 왜 내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는지 깨달은 것이다. 서준은 단지 추측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핸드폰 화면에서 움직이는 파란 점을 보고 있었다. 그 스마트 태그가 내 가방에 있는 한 나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표적이었다. 나는 즉시 크로스백을 끌어당겼다. 안쪽을 더듬었다. 정말로 숨겨진 작은 주머니에 동전 크기의 하얀색 원형 물체가 있었다. 스마트 태그, 이 작은 물건이 나를 배신한 것이었다. 서준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와의 거리는 이제 겨우 3줄의 선반뿐이었다. 나는 그 스마트 태그를 쥐었다. 만약 내가 이것을 여기에 버리면 서준은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주변 지역을 계속 수색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옮겨야 했다. 서준을 여기서 멀어지게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고 멀리 던질 수는 없었다. 내 눈은 내게서 약 2미터 떨어진 선반 구석에서 라면 봉지를 갉아먹고 있는 커다란 시궁쥐에 꽂혔다. 미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쥐는 너무 야생적이었다. 내가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다 더 합리적인 것이 눈에 들어왔다. 저쪽 끝, 내 위치에서 약 5미터 떨어진 하역장 문 근처에 버리기 위해 깔끔하게 묶어놓은 빈 담배 상자 더미가 있었다. 그 더미 위에는 아마도 짐꾼이 있고 갓 낡은 후드티가 놓여 있었다. 만약 내가 스마트 태그를 거기에 놓을 수 있다면, 하지만 그것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단지 위치를 몇 미터 옮길 뿐이다. 잠깐, 저 하역장 문은 아래에 틈이 있고 그곳의 바닥은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나는 옆 선반에서 플라스틱 땅콩버터 통을 집었다. 이빨로 스마트 태그에 붙어 있던 테이프를 뜯어낸 다음 그 스마트 태그를 땅콩버터 통 몸체에 단단히 붙였다. 나는 서준이 다시 상자를 차는 순간을 기다렸다. 쿵. 그 소리와 동시에 나는 땅콩버터 통을 힘껏 굴렸다. 콘크리트 바닥을 따라 하역장 문 쪽으로 통은 부드럽게 굴러갔다. 또각, 또각, 또각. 그 소리는 서준의 발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리다가 살짝 찌그러진 하역장 철문 아래 틈으로 통이 들어가면서 사라졌다. 그리고 계속 굴러 경사진 뒤쪽 주차장으로 나아갔다. 내 GPS 위치는 이제 창고 밖으로 멀어지고 있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하? 서준이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분명 핸드폰을 보고 있을 것이다. 그 파란 점은 이제 가게 건물 밖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젠장. 서준이 욕설을 내뱉었다. 뒤로 빠져나갔어. 네, 손님. 막 통화를 마친 이강식 씨가 물었다. 도망쳤어요. GPS가 움직여요. 지금 뒤쪽 주차장에 있어요. 서준이 더 이상 정중한 어조를 유지하지 않고 소리쳤다. 그는 몸을 돌려 창고 정문 쪽으로 맹렬히 달려갔다. 하역장 문은 안에서 잠겨 있고 그는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어머니, 뒤에 있어요. 빨리요. 서준이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끌었다. 놀란 최 여사가 거의 끌려가다시피 했다. 뒤라고. 어떻게? 묻지 말고 차로 가요. 나가는 길에서 막아야 해. 두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창고를 뛰쳐나가 멍하니 서 있는 이강식 씨를 남겨두고 손님, 잠깐만요. 이강식 씨가 그들을 뒤쫓았다. 창고는 다시 조용해졌다. 나와 예은만이 남아 있었다. 예은은 여전히 양념 선반 근처에 서 있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있는 화장지 더미 쪽을 보았다. 손님,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은신처에서 나왔다. 다리가 너무 심하게 떨려 거의 넘어질 뻔했다. 예은이 즉시 나에게 달려와 나를 안았다. 마치 친자매처럼 느껴지는 낯선 사람의 포옹이었다. 그녀의 몸에서는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났지만 그 순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안이 되는 냄새였다. 미쳤어요. 진짜. 예은이 속삭였다. 그 GPS 어떻게 한 거예요? 병에 붙여서 밖으로 굴렸어요. 내가 힘없이 대답했다. 똑똑하네. 하지만 그들이 오래 속지는 않을 거예요. 뒤쪽 배수구에서 그 병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이 아직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고 더 화가 나서 돌아올 거예요. 예은이 포옹을 풀었다.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다. 그녀는 바지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꺼냈다. 액정이 깨진 안드로이드 폰이었다. 이거 내 핸드폰이에요. 누구든 전화해요. 경찰이든 다른 가족이든.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았다. 화면이 켜졌다. 신호가 없었다. 신호가 안 잡혀요. 내가 공황 상태로 물었다. 젠장. 맞아. 창고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 때문에 원래 신호가 잘 안 잡혀요. 조금 앞으로, 문 쪽으로 가야 해요. 우리는 다시 창고, 정문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하지만 몇 걸음 떼지 않아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문이 잠겼어. 아까 차에서 기다리던 그 해결사의 목소리였다. 아무래도 서준이 그에게 밖에서 하역장 문을 지키라고 시킨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문이 안에서 굳게 잠겨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즉, 내가 열쇠 없이는 그곳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잠시 후 밖에서 아스팔트 위를 타이어가 긁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땅콩버터 통을 찾은 것이다. 나는 예은을 보았다. 예은도 나를 보았다. 그들이 알았어. 예은이 창백해져서 말했다. 당신이 속였다는 걸 알았어. 우리는 누군가 정문으로 다시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걱정하는 남편의 연기는 없었다. 그 발소리는 무겁고 빠르고 분노로 가득했다. 예은아. 서준의 외침은 야수의 포효처럼 들렸다. 예은아, 그 여자 어디 있어? 서준은 예은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준은 예은이 나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망했다. 예은이 속삭였다. 그녀는 내 손을 끌었다. 나갈 수 없어. 여기서 바리케이드를 쳐야 해. 예은은 나를 참고 안에 작은 방으로 끌고 갔다. 이강식 씨의 사무실이었다. 반쯤 유리벽으로 된 3x3m 크기의 방으로 책상과 낡은 컴퓨터가 있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예은이 문을 쾅 닫고 헐거운 잠금 장치를 돌렸다. 그녀는 문을 막기 위해 무거운 철제 파일 캐비닛을 밀었다. 쾅! 창고 정문이 발로 차여 열렸다. 나와라, 이 쥐새끼들아. 서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창고 전체에 끔찍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사무실, 창문, 커튼 틈으로 엿보았다. 서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가죽 재킷을 입은 그 해결사와 함께 들어왔다. 그 해결사는 작은 쇠지렛 대바루를 들고 있었다. 아마도 차 트렁크에서 가져온 것일 테다. 이강식 씨가 뒤에서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밀쳐져 쌀포대 더미 위로 쓰러졌다. 부장님, 예은이 숨죽여 외쳤다. 이강식 씨는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서준은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은 창고 전체를 훑다가 우리가 숨어있는 이 방에 멈췄다. 그는 예은의 떨리는 손이 문을 잡고 있어 살짝 흔들리는 우리 방의 문손잡이를 보았다. 서준이 미소 지었다. 내 피를 닉게 하는 미소였다. 마침내 먹잇감을 궁지에 몰아넣은 사이코패스의 미소였다. 찾았다. 그가 속삭였다. 10m 떨어진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그 해결사에게 눈짓했다.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자신의 왼손 손바닥에 쇠지렛대를 탁탁탁 두드렸다. 그들은 천천히 우리 방으로 걸어왔다. 마치 토끼굴로 다가오는 늑대처럼. 저기요. 예은이 속삭였다. 마스카라가 번진 그녀의 더러운 뺨 위로 눈물이 흘렀다. 여기서 무기 될 만한 거 뭐든 찾아요. 가위 펀치, 뭐든지. 우린 싸워야 해요. 나는 이강식 씨의 책상 주변을 둘러보았다. 내 눈은 서류 더미 위에 놓인 커다란 빨간색 커터칼에 꽂혔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칼날을 끝까지 뽑았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두 손으로 잡아야만 했다. 유리창 밖으로 서준의 얼굴이 문 바로 앞에 있었다. 그는 먼지 낀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문 열어, 자기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이글거리는 눈과는 대조적이었다. 아니면 옆에 계신 이 아저씨가 강제로 열 텐데 이 아저씨는 나만큼 부드럽진 않을 거야.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예은은 내 옆에 서서 한 손에는 무거운 스테이플러를 다른 한 손에는 유리 세정제 병을 들고 있었다. 꺼져, 이 개자식아. 예은이 소리쳤다.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용감했다. 나 경찰에 신고했어. 경찰. 서준이 웃었다. 끔찍한 웃음이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파출소는 20분 거리에 있어. 이 문이 박살나기 전까지 너희에게 남은 시간은 2분이야. 서준이 그 해결사에게 고갯짓했다. 쾅! 첫 번째 쇠지렛대 강타가 나무 문을 가격했다. 문손잡이 주변의 나무가 갈라졌다.
쾅. 두 번째 강타. 우리가 문을 막기 위해 사용한 파일 캐비닛이 살짝 밀렸다. 우리는 이 유리 상자 안에 매일 밤 내 옆에서 잠들었던 괴물과 함께 갇혔다. 3x3m 크기의 좁은 공간에서 우리의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와 예은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얼어붙어 있었다. 우리의 시선은 먼지 낀 사무실 유리창에 고정되어 있었다. 유리 너머로 서준의 얼굴은 그림자와 먼지로 인해 일그러져 보였다. 하지만 그 눈은 나를 똑바로 응시하다가 천천히 예은에게로 향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알아차림의 눈빛이었다. 아, 서준의 입이 움직였다. 목소리는 유리에 막혀 희미했지만 창고의 정적 덕분에 똑똑히 들렸다. 그러니까 당신이. 서준은 손바닥을 유리에 댔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다. 그는 예은을 쳐다보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철제 스테이플러를 든 예은은 그 시선을 용감하게 맞받아치려 애썼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것을 나는 알았지만 기억나네. 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얼굴에 비틀린 미소가 천천히 번졌다. 아까 앞에서 내 아내가 연문으로 나갔다고 바보 같은 척하던 그 계산원. 예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마른 침을 삼킬 뿐이었다. 서준이 킥킥 웃었다. 유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웃음이었다. 그는 권총 끝으로 유리를 두드렸다. 똑똑똑똑. 그 노크 소리는 마치 우리 삶의 남은 시간을 세는 것 같았다. 왜 그랬어, 아가씨? 서준이 물었다. 그의 어조는 마치 동네 찻집에서 한가롭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 같았다. 왜 끼어들었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TV 보고 맛있는 밥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넌 생판 남 때문에 개죽음 당하게 생겼네. 남이 아니에요. 예은이 갑자기 목소리를 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또렷했다. 이 사람은 사람이고 당신은 악마야. 서준의 미소가 순간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평평하고 차갑고 치명적으로 변했다. 그렇게 급격한 표정 변화는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내 남편이 이상적인 사위라는 가면 뒤에 숨겨왔던 진짜 얼굴이었다. 악마라. 서준이 중얼거렸다. 그럴지도. 하지만 이 악마는 돈이 필요해. 그리고 당신은? 그는 유리 너머로 권총 총구를 예은에게 향했다. 당신은 그냥 길바닥에 작은 방해물일 뿐이야. 서준의 뒤에서 나는 김 실장이 쇠지렛대를 서준에게 건네는 것을 보았다. 시야 한쪽 구석에 최 여사가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다리의 고통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말이 많아. 서준아, 최 여사가 밖에서 소리쳤다. 문부서. 시간 없어. 경찰 순찰차라도 지나가면 어떡해. 진정하세요, 어머니. 서준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예은의 눈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자신이 만들어낸 공포를 만끽하고 있었다. 어차피 쥐덫에 갇힌 신세야. 어디 못 가. 서준이 다시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그의 입김이 유리에 서렸다. 지민아. 그가 불렀다. 나는 움찔했다. 내 새 친구 얼굴 잘 봐도 이제 곧 그 얼굴이 박살날 테니까. 그리고 그건 내 탓이야. 그 피는 내 손에 묻는 거라고. 그 말은 물리적인 타격보다 더 세게 내 가슴을 쳤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예은은 이 지옥에 끌려 들어왔다. 나 때문에, 내가 괴물과 결혼할 만큼 어리석었기 때문에. 나는 예은을 돌아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예은 씨, 미안해요. 나를 돕지 말았어야 했어요. 예은이 나를 돌아보았다. 그 위급한 순간에 그녀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녀 특유의 퉁명스러운 스타일이 묻어나는 살짝 비뚤어진 작은 미소였다.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지, 지민 씨. 그녀가 왼손에 든 유리 세정제 병을 꽉 쥐며 속삭였다. 이제 선택지는 두 개야.
울면서 죽거나 싸우다 죽거나 그녀가 나에게 윙크했다. 난 싸우는 쪽을 택할래. 그 말은 내 안에 무언가에 불을 지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무모함과 뒤섞였다. 예은이 옳았다. 서준은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했다. 그가 우리를 건드리기도 전에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했다. 밖에서 서준이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김 실장이 건네준 쇠지렛대를 들어 올렸다. 끝낼 시간이야, 자기야. 서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가 나무문의 경첩을 향해 쇠지렛대를 휘둘렀다. 쾅! 우리의 물리적인 악몽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강타였다. 유리가 심하게 흔들렸고 문틀에서 먼지가 떨어졌다. 좁은 방 안에서 나와 예은은 혼돈이 터지기 전 마지막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단지 조용한 끄덕임뿐이었다. 우리는 준비되었다. 쾅! 세 번째 쇠지렛대. 강타의 사무실 문에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종먹은 나무 문틀이 부서졌다. 그 파편이 예은의 발밑 바닥으로 튀었다. 우리는 좁은 방구석으로 몰렸다. 밖에서는 서준의 미소가 점점 더 커져갔고 마치 우리의 공포 매 순간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문을 한 번에 부수지 않았다. 그는 김 실장이라 불리는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우리 사이의 유일한 장벽을 파괴하는 일을 즐기도록 내버려 두었다. 조금만 더, 김 실장. 서준이 마치 집 울타리를 수리하는 인부에게 말하듯 태평하게 말했다. 너무 세게는 말고 안에 있는 귀한 물건 망가지면 안 되니까. 내 아내는 비싼 자산이거든. 자산이라는 단어에 속이 메스꺼렸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그의 계산기 위에 숫자에 불과했던 것이다. 지민아. 서준이 점점 벌어지는 문틈으로 다시 불렀다. 우리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을 때 기억나?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했었잖아. 자, 지금이 바로 그때야. 그냥 보험 서류에 서명하고 조용히 있으면 돼. 간단하잖아. 나는 빨간 커터칼을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꽉 쥐었다. 당신 도박 빚 갚으려고 죽진 않을 거야. 나는 소리쳤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것은 내가 평생 처음으로 서준에게 언어적으로 맞선 순간이었다. 밖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서준의 웃음이 터져 나왔다. 차갑고 경멸적인 웃음이었다. 와, 우리 아기 고양이가 이제 핥힐 줄도 아네. 어머니, 그렇죠. 너무 오냐오냐해졌나 봐. 쾅! 김 실장의 강한 발길질이 마침내 우리가 문을 막기 위해 사용했던 파일 캐비닛의 방어를 무너뜨렸다. 철제 캐비닛은 귀를 찢는 듯한 소리를 내며 밀려나 파일 바닥을 긁고는 이강식 씨의 책상 위로 쓰러졌다. 길이 열렸다. 김 실장이 먼저 들어왔다. 퀴퀴한 담배 냄새와 시큼한 땀 냄새가 에어컨 없는 방을 즉시 채웠다. 그는 컸다. 멀리서 보던 것보다 훨씬 컸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자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쇠지렛대를 들어 올렸다. 물러서. 예은이 소리쳤다. 그녀는 내 앞에 서서 살아있는 방패가 되었다. 왼손에는 던질 자세로 큰 스테이플러를 들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유리 세정제 스프레이 병을 들고 있었다. 비켜. 이가게년아. 김 실장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돌을 가는 것처럼 묵직했다. 물러서라고 했다. 김 실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손이 예은을 치우려는 듯 휘둘러졌다. 칙, 칙, 칙. 예은이 김 실장의 눈을 향해 유리 세정제 스프레이를 여러 번 뿌렸다.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푸른 액체가 세차게 뿜어져 나왔다. 으악. 김 실장이 포효했다. 그는 쇠지렛대를 떨어뜨렸다. 두 손이 반사적으로 화학물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눈을 가렸다. 지금이야, 지민 씨. 예은이 소리쳤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은은 손에 든 철제 스테이플러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김 실장의 머리를 내리쳤다. 퍽.
둔탁한 타격음이 끔찍하게 울렸다. 거구의 남자는 옆으로 비틀거리며 유리벽에 부딪혀 금이 가게 했다. 뛰어. 예은이 내 손을 끌었다. 우리는 신음하는 김 실장의 몸을 뛰어넘어 좁은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하지만 서준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가 쓰러진 것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지루해 보였다. 내가 그를 지나치려 할 때 서준의 손이 뱀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내 머리채를 움켜쥐고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세게 뒤로 끌어당겼다. 아, 내가 비명을 질렀다. 두피에서부터 척추 전체로 고통이 퍼져나갔다. 어딜 가려고. 서준이 내 귓가에 속삭였다.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그의 비싼 향수 냄새가 이제는 구역질을 유발했다. 앞서가던 예은이 내가 붙잡힌 것을 보고 돌아섰다.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 무모한 아가씨는 서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딱딱한 운동화로 남편의 정강이를 찼다. 이거나, 이 개자식아, 아야. 서준이 얼굴을 찡그리며 머리채를 잡은 손의 힘이 약간 풀렸다. 나는 그 순간을 이용했다. 나는 그를 찌르지 않았다. 나는 살인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내 머리채를 잡고 있는 서준의 손등을 커터칼로 그었다. 긴 상처에서 즉시 선혈이 배어나왔다. 시발. 서준이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피 흘리는 손을 보기 위해 내 머리채를 놓았다. 나와 예은은 달렸다. 우리는 창고 출구 쪽으로 달리지 않았다. 회복하기 시작한 김 실장이 그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달렸다. 깨지기 쉬운 물건 재고, 구역의 골판지 상자, 미로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의 거친 숨소리가 창고 안쪽의 조용한 통로에서 울려 퍼졌다. 우리는 도자기 접시 상자가 담긴 나무 팔레트, 더미 뒤에 숨었다. 미쳤어. 그 사람 그었어. 예은이 속삭였다. 그녀의 눈은 이제 붉은 얼룩이 묻은 내 손의 커터칼을 보고 휘둥그레졌다. 당신 남편을 그었어. 나는 그 칼을 내려다보았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야, 예은 씨. 그는 괴물이야. 우리는 멀리서 서준이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다. 살아서 여기서 못 나가게 해. 둘 다 죽여버려. 그러고 나서 다시 통로를 수색하기 시작하는 김 실장의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느리고 더 조심스러웠다. 그는 화가 나 있었다. 예은이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내 핸드폰. 지민 씨, 신호 확인해봐요. 여기 위쪽 환풍구 근처는 잡힐지도 몰라요. 나는 예은의 액정이 깨진 핸드폰을 받았다. 오른쪽 상단의 신호 막대를 보았다. 한 칸이 떴다가 사라졌다. 다시 한 칸이 떴다. 사진은 아니었지만 문자 메시지나 저음질 오디오를 보내기에는 충분했다. 잡혀요. 한 칸, 녹음해요. 예은이 명령했다. 증거가 있어야 해. 우리가 여기서 죽든 살아남든 그가 발뺌하지 못하게 그들 대화를 녹음해요.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음성 녹음 앱을 열었다. 화면에 커다란 빨간 버튼을 눌렀다. 녹음이 시작되었다. 나는 마이크가 밖을 향하도록 핸드폰을 셔츠 주머니에 넣었다. 우리는 서준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평소에 어조로 말했고 그것이 이 혼돈 속에서 너무나 침착하게 들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는 누군가와 아마도 방금 따라 들어온 최 여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머니, 하역장 문 지키세요. 김 실장은 정문 지키고 제가 가운데서부터 훑을게요. 걔들 어디 못 가요. 최 여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녹음에는 잡혔다. 얼굴 너무 심하게 망가뜨리지는 마라. 서준아. 사망 진단서, 식별을 위해 보험 증권 사진이랑 맞아야 하니까. 얼굴이 뭉개지면 보험사에서 의심하고 조사가 길어져. 우리 이번 주 안에 돈 받아야 해. 그 사장한테 갚으려면. 네, 어머니. 그냥 목을 조르거나 꺾을게요. 깔끔하게. 나는 흐느낌을 참기 위해 입을 막았다. 그들은 마치 닭 잡는 법을 의논하듯 내 살해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다. 들었죠?
예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저게 자백이야. 이제 당신이 열쇠를 준 거야. 갑자기 우리 옆에 상자 더미가 흔들렸다. 우리는 고개를 돌렸다. 서준도 김 실장도 아니었다. 옆 통로에 라면 상자, 더미 사이 틈으로 이강식 씨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멍들고 코에서는 피가 흐르고 안경은 한쪽이 깨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기어오고 있었다. 부장님, 예은이 속삭였다. 쉿. 이강식 씨는 부은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그는 우리에게 기어왔다. 그놈들 미쳤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저 해결사 놈이 내 핸드폰을 부숴버렸어요. 우린 갇혔어요. 부장님, 내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아니에요. 이강식 씨가 갈비뼈의 고통을 참으며 속삭였다. 다른 길이 있어요. 저기 정육 냉동고 위에 환기구요. 건물 옥상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좀 높긴 한데 팔레트를 쌓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은 희망이었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작은 희망. 하지만 서준이, 그가 가운데 구역을 지키고 있잖아요. 예은이 말했다. 제가 유인할게요. 이강식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비록 그는 배 나온 중년의 창고 관리자에 불과했지만 그의 눈에서는 아버지의 용기가 빛나고 있었다. 두 분은 냉동고로 뛰세요. 제가 놈들을 쌀 재고 쪽으로 유인할게요. 안 돼요, 부장님. 그러다 죽어요. 내가 말렸다. 이강식 씨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제가 여기 관리자입니다. 서지민 씨. 여긴 제 가게예요. 제 가게에서 누구도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이강식 씨는 근처에 놓여있던 가게 재고인 라카 스프레이 캔을 집었다. 그는 우리에게서 멀어져 냉동고와는 반대 방향인 쌀통로 쪽으로 기어갔다. 10초 후 우리는 일부러 캔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들었다. 쨍그랑, 어이, 개새끼들아. 이강식 씨가 소리쳤다. 그러고 나서 스프레이 뿌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놈 눈가래 서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뛰어요. 예은이 속삭였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건 이강식 씨를 뒤로하고 달렸다. 창고 끝에 있는 냉장 보관 구역으로 달렸다. 냉장 보관 구역, 즉 정육 냉동실은 창고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위치해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더 차가웠다. 두꺼운 철문 뒤에서 날고기와 얼어붙은 피 냄새가 풍겨왔다. 이강식 씨의 지시대로 거대한 냉동고들 위에는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쇠창살이 달린 사각형 철제 환기구가 있었다. 희미한 오후의 햇살이 그곳을 통해 들어와 춤추는 먼지 기둥을 만들고 있었다. 저기요. 내가 가리켰지만 바닥에서 약 3미터 높이였다. 우린 올라가야 해요. 야미디카린 자이녀. 저 팔레트 가져와요. 예은이 쌓여있는 낡은 나무 팔레트를 가리켰다. 우리 둘은 무거운 나무 팔레트를 들어 비상 계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냉동고 앞에 하나씩 쌓았다. 하나 쌓고 둘 쌓고 우리의 숨은 증기, 기관차 같았고 식은땀이 쏟아졌다. 우리가 세 번째 팔레트를 들어 올리려 할 때 하역장 옆문에서 그림자가 나타났다. 최 여사가 지키고 있어야 할 문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최 여사가 거기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내가 알던 교회 권사님처럼 보이지 않았다. 스카프는 이미 풀어 허리에 묶여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나를 소름 끼치게 하는 물건이 들려 있었다. 창고 직원들이 얼음덩어리를 깨는데 사용하는 끝이 뾰족한 쇠빙기였다. 아무래도 그녀가 우리가 팔레트를 쌓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모양이다. 어딜 가려고, 사랑하는 며느님?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죽은 생선 눈처럼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나는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인간성을 건드려보려 소리쳤다. 돈 때문에 저를 죽이시려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 아들의 아내라고요. 아내는 또 구하면 되지, 지민아. 최 여사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하며 쇠빙기를 빙빙 돌리며 천천히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우리 집빚은 기다려주지 않아. 오늘 우리가 돈을 못 갚으면 서준이가 사채업자들한테 토막 날 거야.
넌 어느 쪽을 택할래? 내 남편이 죽는 거, 아니면 네가 희생하는 거? 병적인 논리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미친 할망구, 예은이 소리쳤다. 꺼져. 예은이 빈 스프레이 병을 최 여사에게 던졌다. 최 여사는 그것을 쉽게 피했다. 그녀는 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빚쟁이들을 피해 다닌 힘든 삶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나에게 달려들었다. 쇠빙기의 뾰족한 끝이 내 배를 똑바로 향했다. 지민 씨, 피해요. 나이크루. 나는 옆으로 뛰어 콘크리트 바닥에 굴렀다. 쇠빙기는 나무 팔레트에 박혔다. 뽑기 어려울 정도로 깊게 박히지는 않았다. 최 여사가 으르렁거리며 무기를 뽑으려 애썼다. 나는 기회를 보았다.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비아냥, 모든 강요, 그리고 이제 이 살인 미수에 대해 내가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쇠빙기가 박힌 나무 팔레트를 찼다. 팔레트가 흔들리며 최 여사의 다리 위로 쓰러졌다. 으악. 최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정강이가 무거운 나무에 깔렸다. 그녀는 주저앉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내 다리를 핥히었다. 길게 기른 손톱이 내 바지를 찢고 피부에 상처를 냈다. 죽어, 너 죽어, 이 재수 없는 년. 나는 그녀의 손을 찼다. 놓으라고. 예은이 도우러 왔다. 그녀는 돌처럼 단단한 냉동고기가 든 상자를 집어들어 최 여사의 어깨를 내리쳤다. 최 여사가 고통에 신음하며 손을 놓았다. 그녀는 어깨를 붙잡고 굴렀다.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 예은이 나를 팔레트 더미 쪽으로 밀며 소리쳤다. 하지만 내가 올라가기도 전에 창고 정문이 다시 열렸다. 서준이 왔다. 그의 얼굴은 빨간색 라카 스프레이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강식 씨의 작품이 그를 피투성이 악마처럼 보이게 했다. 그의 뒤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이강식 씨의 몸을 김 실장이 끌고 있었다. 장난은 끝났어. 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절정에 달한 분노로 떨렸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그것이 그의 어두운 면을 완전히 촉발시켰다. 그는 권총을 꺼냈다. 장난감 총이 아니었다. 길거리 강도들이 흔히 사용하는 빛바랜 은색의 사제 권총이었다. 내려와. 서준이 우리에게 총구를 겨누며 명령했다. 우리는 얼어붙었다. 팔레트, 환기구, 탈출구, 모든 것이 사라졌다. 칼을 상대로는 어쩌면 싸울 수 있을지 몰라도 권총을 상대로는 내려와. 아니면 이 재수없는 계산원년 머리부터 날려버릴 테니. 서준이 예은의 머리로 총구를 옮기며 위협했다. 예은이 두 손을 들었다. 몸이 심하게 떨렸다. 안 돼요, 오빠. 제발. 나는 팔레트 더미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눈물이 흘렀다. 그 사람 해치지 마요. 이건 우리 문제잖아. 저 사람 보내줘요. 서준이 짧게 웃었다. 목격자를 보내달라고. 너 정말 순진하구나, 지민아. 여기서 아무도 못 나가. 우리는 하역장의 넓은 공간 한가운데로 끌려갔다. 이곳은 더 넓었다. 바닥은 기름과 지게차 바퀴 자국으로 더러웠다. 서준은 우리 앞에서 5미터 떨어진 곳에 섰다. 권총은 여전히 겨눠져 있었다. 김 실장은 이강식 씨의 몸을 쌀 포대처럼 구석에 던졌다. 절뚝거리며 일어선 최 여사가 어깨를 붙잡고 서준 옆에 섰다. 그녀의 눈은 나를 증오로 가득 채워 쳐다보았다. 무릎 꿇어. 서준이 명령했다. 나와 예은은 차갑고 기름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왜요, 오빠? 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가 말하게 해서 내 핸드폰의 녹음이 모든 것을 똑똑히 담게 해야 했다. 왜 나예요? 그냥 이혼해달라고 하지 그랬어. 우리 부모님 유산은 이미 당신들이 다 써버렸잖아? 다 썼지. 최 여사가 바닥에 침을 뱉었다. 내 애비 유산 그거 푼돈이야. 서준이 빚은 수억이라고. 지금 너한테서 가치 있는 건 내 목숨뿐이야. 지난달에 네가 서명한 그 생명보험 증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난다. 서준이 나를 은행으로 데려가 서류 더미를 내밀었다. 나는 그를 믿었기 때문에 읽지도 않고 서명했다. 어리석은 지민이 바보 같은 5억. 서준이 말했다. 그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다. 네가 사고로 죽으면 5억이야. 그리고 이마트 창고에서의 실패한 강도 사건은 비극적인 사고 시나리오가 되겠지. 장 보던 아내가 강도를 만나 살해당했다. 그리고 이 계산원이랑 관리자는 내가 소리 없이 우는 예은을 흘끗 보며 물었다. 부수적 피해자. 서준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가 권총을 장전했다. 철컥. 작별 인사에 자기야. 그 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 나는 예은이 눈을 감고 입술을 움직여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최 여사가 만족스럽게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나는 서준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서준은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우리는 하역장에 있었고 그곳의 바닥은 이강식 씨가 미처 청소하지 못한 지게차 기름 유출로 미끄러웠다. 이강식 씨가 처음에 창고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이유였고 서준은 바로 그 약간 어두운 기름 웅덩이 위에 서 있었다. 서준이 가까운 거리에서 쏘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딜 때 나는 운명을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옆에 찢어진 포대에 있던 고양이 모래를 한 움큼 쥐어 서준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예은 씨, 발로 차요. 내가 소리쳤다. 서준을 향한 발길질이 아니었다. 내 신호를 이해한 예은이 즉시 그녀 발밑에 있던 수동유압 자키의 레버를 찼다. 자키의 쇠갈퀴가 쾅 하는 큰 소리를 내며 급격히 내려앉았다. 서준을 놀라게 했다. 서준은 모래가 눈에 들어가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발이 기름 웅덩이를 밟았다. 그는 균형을 잃었다. 그의 몸이 뒤로 심하게 넘어졌다. 쿵. 손에 든 권총이 천장을 향해 발사되었다. 탕. 총소리는 닫힌 공간에서 귀를 먹먹하게 했다. 빗나간 총알이 우리 위천장의 에어컨, 프레온 가스관을 맞췄다. 관이 파열되며 화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고압의 차가운 흰색 가스를 뿜어냈다. 흰 연기가 즉시 공간을 가득 채우며 시야를 가렸다. 내 눈. 서준이 소리쳤다. 총 주워. 최 여사가 공황 상태로 소리쳤다. 나는 그 총을 찾지 않았다. 너무 위험했다. 차갑고 눈을 따갑게 하는 프레온 연기 속에서 나는 예은의 손을 끌었다. 여기서 저들을 상대할 수 없어. 가게로 앞으로 가야 해. 사람이 있어. I think I'm in. 우리는 뒤로 도망치는 대신 가게 연결문 쪽으로 흰 연기를 뚫고 달려나갔다. 김 실장이 연기 속에서 우리를 잡으려 했지만 그의 거대한 몸은 오히려 철제 선반에 부딪혀 넘어뜨렸다. 저것들 잡아. 연기 뒤에서 서준이 포효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 달렸다. 아드레날린이 심장을 터질듯이 펌프질했다. 우리는 어두운 창고 통로들을 지나 판매 구역으로 향하는 직원 외 출입금지 문으로 향했다. 문이 눈앞에 있었다. 가게의 밝은 형광등 불빛이 문 아래 틈으로 새어들어왔다. 우리는 그 문을 발로 차 열었다. 우리는 창고 구역에서 터져 나오듯 행운마트 판매장으로 들어섰다. 풍경은 극명하게 대조적이었다. 여기서는 여전히 오래된 발라드 음악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에어컨은 시원하게 느껴졌다. 예은이 자리를 비운 탓에 계산대에는 대여섯 명의 새로운 손님들이 줄을 서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우리의 등장은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상상해보라. 창고문에서 두 여자가 튀어나왔다.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몸은 먼지투성이에 아까 서준의 손에서 묻은 피 얼룩이 묻어 있었다. 우리의 얼굴은 유령처럼 창백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있는 힘껏 소리쳤다. 목소리가 쉬고 갈라졌다. 살인자예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계산대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이 겁에 질려 물러섰다. 아주머니들은 아이들을 껴안았다. 아저씨들은 멍하니 쳐다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손님?
막 화장실에서 돌아온 마트 경비 아저씨가 물었다. 그는 사건 초기에 자리에 없었던 모양이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우리 뒤에 창고 문이 다시 거칠게 열렸다. 서준이 나타났다. 그의 모습은 끔찍했다. 얼굴은 라카로 붉었고 눈은 모래 때문에 충혈되었으며 옷은 기름으로 더러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색 권총을 들고 있었다. 최 여사와 김 실장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의 얼굴도 똑같이 어두웠다. 권총을 본 손님들 사이에서 즉시 히스테릭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으악, 총이다. 도망쳐. 상황은 혼란에 빠졌다. 손님들은 흩어졌다. 어떤 이들은 출구로 달렸고 어떤 이들은 선반 뒤에 숨었다. 총기 없이 제압할 수 없었던 경비 아저씨는 당황하여 오히려 피할 곳을 찾아 물러섰다. 아무도 나가지 마. 서준이 군중을 향해 권총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나가는 놈은 쏜다. 서준은 이미 이성을 잃었다. 나를 조용히 죽이려던 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제 그는 누구든 물어뜯을 준비가 된 궁지에 몰린 짐승이었다. 그는 더 이상 증인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단지 시작한 일을 끝내고 싶을 뿐이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순수한 증오의 눈빛이었다. 너 때문에. 그가 초콜릿 선반을 지나 앞으로 걸어오며 속삭였다. 너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 왜 그냥 조용히 죽어주지 않는 거야, 지민아? 나와 예은은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3번 통로, 우유와 유아식 코너를 따라갔다. 이 미친놈아. 용감한 한 남자 손님이 서준을 향해 과자통을 던지며 소리쳤다. 통은 서준의 어깨를 맞췄다. 서준이 돌아보며 마구잡이로 총을 쐈다. 탕! 총알은 화장품 유리 진열장을 맞췄다. 유리 파편이 흩어졌다. 비명은 더 커졌다. 아기가 큰 소리로 울었다. 마트는 이제 전쟁터가 되었다. 지민 씨, 뛰어. 저놈이 한눈 파는 사이에 정문으로 예은이 나를 끌었다. 우리는 서준의 시야를 피하기 위해 선반 사이를 지그재그로 달리며 몸을 숙였다. 하지만 김 실장이 더 빨랐다. 그는 계산대를 뛰어넘어 정문을 막았다. 그가 자동문의 전원 스위치를 꺼버렸다. 문이 잠겼다. 우리는 다른 손님들과 함께 가게 안에 갇혔다. 안에부터 처리해, 김 실장. 나머지는 나중 문제야. 이제 주방용품 코너에서 식칼을 집어든 최 여사가 명령했다. 내 시어머니는 정말로 괴물이 되어 있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빵 선반 아래에서 아이를 껴안고 있는 젊은 엄마를 보았다. 그들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다. 내가 계속 도망치면 다른 사람이 서준의 총알에 맞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달리기를 멈췄다. 지민 씨, 뭐해요? 예은이 소리쳤다. 나는 중앙 통로 한가운데 라면 선반과 음료수 선반 사이에 섰다. 나는 두 손을 들었다. 서준 씨. 나는 울음소리와 가게 음악을 압도할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서준이 돌아보았다. 그는 내가 아무런 보호 없이 쉬운 표적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리 와요. 나는 도전했다. 다리가 떨렸지만 나는 예은의 핸드폰이 여전히 녹음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셔츠 주머니를 더듬었다. 이리 와서 나를 상대해요. 다른 사람들 끌어들이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건 나잖아. 이리 와. 서준이 씩 웃었다. 그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권총은 내 가슴을 똑바로 향했다. 드디어 순종적인 아내가 돌아왔군. 그가 말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10m, 5m로 좁혀졌다. 나는 죽을 생각이 없었다. 내 눈은 위를 향했다. 서준이 서 있는 곳 바로 위에 크고 무거운 나무와 철로 만들어진 판촉 광고판이 매달려 있었다. 그 줄은 예은이 숨어있는 선반 근처 기둥에 묶여 있었다. 나는 예은을 흘끗 보며 그 밧줄을 향해 눈짓했다. 예은은 이해했다. 그녀는 내가 가지고 있던 빨간 커터칼을 꺼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녀가 주었던 모양이다. 그녀는 광고판 밧줄에 접근하기 위해 선반 뒤로 살금살금 움직였다. 잘 가라, 지민아. 서준이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다. 지금이야, 예은 씨. 나는 바닥으로 몸을 던지며 소리쳤다. 예은이 밧줄을 잘랐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광고판을 묶고 있던 밧줄이 끊어지는 순간 그 광고판은 단순한 가벼운 스티로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마트가 10년 전 개업한 이래로 거기에 걸려있던 신선 정육 할인이라고 쓰인 낡은 철제 프레임의 두꺼운 나무판이었다. 표면에는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고 무게는 아마 쌀 한 가마니와 맞먹을 것이다. 바닥에 엎드린 나에게 권총을 겨누는데 너무 집중한 서준은 위에서 닥쳐오는 위협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쾅! 그 충격음은 너무나 커서 내 배 아래의 타일 바닥을 진동시켰다. 거대한 판이 정확히 떨어져 서준의 오른쪽 어깨와 등을 강타하고 그를 바닥에 짓눌렀다. 으악! 서준의 비명은 처절했다. 놀람과 극심한 고통이 뒤섞인 비명이었다. 그의 손에 있던 은색 권총이 풀려 멀리 날아갔다. 미끄러운 바닥을 빙글빙글 돌다가 누구의 손에도 닿지 않는 5미터 떨어진 빵. 선반 발치에 멈췄다. 무너진 광고판에서 두꺼운 먼지가 피어올라 모두를 기침하게 만들었다. 총 주어. 최 여사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황 상태로 날카로웠다. 아까 절뚝거리던 내 시어머니는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솟구친 모양이다. 그녀는 뛰다시피, 아니, 다리를 질질 끌며 빵 선반 쪽으로 빠르게 향했다. 그녀의 눈은 오직 그 무기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그 권총을 손에 넣으면 우리 모두의 운명은 끝장이었다. 저 할망구 막아야 해. 선반 뒤에서 예은이 소리쳤다. 나는 바닥에서 일어섰다. 무릎이 아팠지만 두려움은 순수한 생존 본능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최 여사보다 권총에 더 가까이 있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시카를 들고 있었다. 나는 권총 쪽이 아닌 통로 중간에 주차된 철제 쇼핑카트 쪽으로 달렸다. 최 여사가 주름지고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집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나는 카트를 힘껏 밀었다. 비켜요. 카트는 맹렬히 미끄러져 최 여사의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쿵! 최 여사는 튕겨나갔다. 그녀는 굴러떨어져 권총을 잡는데 실패했다. 식칼이 손에서 떨어졌다. 그녀는 아마도 금이 갔을 허리를 붙잡고 신음했다. 그 사악한 노파는 이제 흩어진 식빵 더미 사이에서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위협은 끝나지 않았다. 김 실장. 거구의 해결사는 여전히 잠긴 입구 근처에 서 있었다. 그는 서준이 판에 깔리고 최 여사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분노에 차으르렁거렸다. 그는 권총이 필요 없었다. 그의 맨손만으로도 우리 목을 부러뜨리기에 충분했다. 그가 나를 향해 달려왔다. 그의 무거운 발걸음은 바닥을 진동시켰다. 다 죽었어 너희들. 그가 소리쳤다. 나는 궁지에 몰려 물러섰다. 무기도 더 이상의 카트도 없었다. 예은은 아직 선반 뒤에 있어 돕기에는 너무 멀었다. 김 실장이 거의 나에게 닿으려 할 때 갑자기 옆에서 검은 그림자가 뛰어들었다. 경비 아저씨였다. 아까 두려워하던 마트 경비원은 두 여자가 혼자 싸우는 것을 보고 용기를 되찾은 것이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까 과자통을 던졌던 남자 손님도 함께 나섰다. 그러자 계산대 줄에 서 있던 2명의 대학생 청년도 합세했다. 덮쳐. 그 남자 손님이 소리쳤다. 4명의 남자가 김 실장에게 동시에 달려들었다. 김 실장은 확실히 강했다. 그는 경비 아저씨의 얼굴에 정통으로 한 방을 먹여 뒤로 물러나게 했다. 하지만 그는 수적으로 열세였다. 청년들이 그의 다리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남자 손님은 폭력을 보고 분노한 시민의 분노로 벽에서 작은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퍽! 그는 그 빨간 통을 김 실장의 등에 내리쳤다. 1번, 2번. 김 실장. 그 무서웠던 거인은 마침내 힘이 빠졌다. 그는 타일 바닥에 얼굴을 박고 기절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광고판 뒤에서 들려오는
서준의 신음소리와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다. 나는 천천히 권총에 다가갔다. 나는 손가락 끝으로 그것을 집었다. 내 목숨을 거의 앗아갈 뻔했던 금속의 차가움을 느끼며 소름이 돋았다. 나는 코피를 흘리는 경비 아저씨 쪽을 돌아보았다. 나는 그에게 권총을 건넸다. 이것 좀 맡아주세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은 증거물인 그 무기를 받으며 떨렸다. 나는 서준 쪽을 돌아보았다. 광고판이 여전히 그를 누르고 있었다. 그는 움직이려 했지만 어깨뼈가 부러진 것 같았다. 그는 바닥에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없었다. 오직 증오만이 있었다. 너, 서준이 속삭였다. 관자놀이에서 선혈이 흘렀다. 이 배신자 같은 년. 네가 내 남편을 망쳤어. 나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내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다. 내가 당신을 망친 게 아니야. 당신의 탐욕이 당신 인생을 무너뜨린 거지. 물리적인 혼돈은 끝났지만 정신적인 혼돈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손님들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원을 그리며 모여들어 두려움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범인들을 쳐다보았다. 정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열쇠는 기절한 김 실장의 주머니에 있었다. 사람들은 핸드폰을 꺼내 그 광경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서준은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사실을 왜곡하려 애썼다. 그의 조작적인 본성이 다시 드러났다. 도와주세요. 서준이 군중을 향해 신음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미쳤어요. 이 가게 관리자랑 바람이 났어요. 그들이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제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말은 독이 있었다. 방금 도착했거나 사건의 전말을 보지 못한 몇몇 손님들이 의심의 속삭임을 나누기 시작했다. 정말? 하지만 아까 남편이 총 맞을 뻔했잖아. 누가 나쁜 사람인 거야. 최 여사. 쓰러진 자리에서 그녀도 연극에 동참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아이고. 이 몹쓸 며느리야. 내 아들 재산을 뺏으려고 피가 끓었다. 패배의 나락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내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그들은 내게 범죄자라는 오명을 씌우고 죽고 싶어 했다. 예은 씨. 나는 팔에 찰과상을 입은 채 선반 뒤에서 막 나타난 예은을 불렀다. 핸드폰 어디 있어요? 예은은 알아들었다. 그녀는 바지 주머니를 뒤져 액정이 깨진 그 핸드폰을 꺼냈다. 아직 녹음 중이야, 지민 씨. 녹음 중지하고 재생해요. 나는 중앙 계산대를 보았다. 그곳에는 보통 창고 직원을 부르거나 할인 행사를 안내할 때 사용하는 마이크가 있었다. 그 마이크는 가게 곳곳에 스피커와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계산대로 걸어갔다. 군중이 길을 터주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스위치를 켰다. 삑삑, 잠시 하울링 소리가 울렸다. 모두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내 목소리가 가게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쳤지만 단호했다. 저들의 악어의 눈물을 믿지 마세요. 이게 증거입니다. 나는 예은의 핸드폰 스피커를 계산대 마이크에 갖다 댔다. 아까 창고에서 얻은 마지막 음성, 녹음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고 나서 서준의 목소리가 똑똑하고 선명하고 잔인하게 들렸다. 어머니 하역장 문 지키세요. 얼굴 너무 심하게 망가뜨리지는 마라. 서준아. 사망진단서, 식별을 위해 보험증권 사진이랑 맞아야 하니까. 얼굴이 뭉개지면 보험사에서 의심하고 조사가 길어져. 모두가 침묵했다. 고요했다. 아주 고요했다. 그러고 나서 녹음에서 최 여사의 목소리가 답했다. 우리 이번 주 안에 돈 받아야 해. 그 사장한테 갚으려면. 그리고 다시 서준의 목소리. 그냥 목을 조르거나 꺾을게요. 깔끔하게. 녹음이 끝났다. 나는 마이크를 껐다. 나는 이제 시체보다 더 창백해진 서준을 쳐다보았다. 그의 연극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더 이상 그가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자신의 목소리가
그를 단죄했다. 손님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아까 잠시 나타났던 동정심은 이제 대중의 분노로 변했다. 야만인 같으니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자기 아내 목을 꺾겠다는 남편이 어디 있어. 미친놈들. 보험금 때문에 그냥 패버려요. 저런 인간들은 동정할 가치도 없어. 몇몇 남자들이 주먹을 쥐고 앞으로 나섰다. 서준과 최 여사를 직접 심판하려 했다. 안 돼요. 나는 그들을 막으며 소리쳤다. 당신들 손을 더럽히지 마세요. 저들은 감옥에서 썩게 놔두세요. 그게 저런 탐욕스러운 인간들에게는 빨리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예은이 내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우리는 거기에 서 있었다. 방금 범죄자 가족을 쓰러뜨린 두 평범한 여자가 정의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 희미하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커졌다. 5분 후 정면 유리문이 밖에서 강제로 열렸다. 범죄자가 아니라 중무장한 경찰 기동대였다. 아까 총소리를 들은 외부에 누군가가 이미 경찰에 신고한 것이 틀림없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모두 엎드려. 방탄조끼를 입은 제복 차림의 부대가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다. 범인들이 이미 제압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잠시 다시 긴장감이 흘렀다. 체포 과정은 빠르지만 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김 실장은 즉시 뒤로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갔다. 그의 얼굴은 멍투성이었다. 서준은 어깨 부상 때문에 2명의 경찰관에게 들려 나와야 했다. 그가 나를 지나쳐 호송될 때 잠시 멈췄다. 그의 눈이 나를 보았다. 더 이상 오만함은 없었다. 오직 철창 뒤에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이 있었다. 지민아. 그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안해. 오빠가. 내가 미쳤었나 봐.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예전의 나라면 그 어조에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예전의 나라면 그를 안아주며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지민은 아까 창고에서 죽었다. 그 사과는 하느님한테나 해.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차갑게 대답했다. 재판에서 당신이 최고 형량을 받도록 내가 확실히 할게. 살인미수, 계획살인. 당신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자유의 햇빛은 못 볼 줄 알아. 서준이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패배자의 눈물이었다. 경찰이 그를 호송차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최 여사. 그녀는 부축을 받으며 나왔다. 나를 보자. 그녀는 내 발치에 침을 뱉었다. 속이 시원하냐? 가족을 다 망쳐놓고 속이 시원해? 이 가족을 망친 건 어머님이에요. 나는 침착하게 대꾸했다. 나는 그냥 쓰레기를 치웠을 뿐이고요. 범인들이 연행된 후 의료팀이 들어왔다. 그들은 들것을 가지고 있었다. 부장님. 예은이 외쳤다. 우리는 의료팀을 따라 창고 쪽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이강식 씨는 쌀포대 더미 위에 앉혀져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었다.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의식은 있었다. 그는 우리를 보자 이 하나가 빠져 듬성해진 미소를 활짝 지었다. 괜찮으세요?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부장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나는 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다. 부장님이 그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았다면 우린 이미 죽었어요. 허, 가게가 엉망이 됐네. 이강식 씨가 힘없이 농담했다. 나 다음 달에 월급 깎이겠어. 우리는 웃었다. 울음 섞인 웃음이었다. 해방의 웃음이었다. 한 여자 경찰관이 나와 예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두꺼운 담요와 생수를 건넸다. 서지민 씨, 김예은 씨.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정말 대단하세요. 아주 용감하셨습니다. 저희가 모든 증거, 핸드폰, 권총, 가게, CCTV 녹화, 그리고 시민들의 증언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명백합니다. 저들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나는 생수를 마셨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물 같았다. 나는 예은을 돌아보았다. 그 퉁명스럽던 계산원은
이제 지친 수호천사처럼 보였다. 얼굴은 얼룩지고 유니폼은 찢어졌지만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고마워, 예은 씨. 내가 속삭였다. 내 목숨을 구해줬어. 날 알지도 못하면서. 예은이 시익 웃으며 상상 속에 껌을 씹었다. 아, 뭘요. 그냥 찌질한 남자는 딱 질색이라서. 그리고 손님은 왕이잖아요. 우리 가게에서 왕이 죽게 둘 수는 없지. 나는 미소 지었다. 아수라장이 된 마트의 폐허 속에서 진정한 우정이 태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나는 피해자 증인으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국선 변호사가 동석했다. 베테랑 형사인 박 반장이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놓았다. 서지민 씨, 남편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박 반장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필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무모할 줄은 몰랐어요. 박서준 씨는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고 했어요. 박 반장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류철 하나를 열었다. 박서준 씨는 6개월 전에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했더군요. 눈이 휘둥그레졌다. 해고라니.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출근했는데 도박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서지민 씨. 불법 온라인 스포츠 토토요. 소액으로 한 게 아닙니다. 계좌 추적 결과 지난 1년 동안 총 손실액이 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2억 5천만 원.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러니까 내가 반찬값을 아끼고 새 옷 사는 걸 참는 동안 내 남편은 핸드폰 화면에 수억 원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이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박 반장이 말을 이었다. 계속 돈을 잃자 불법 사채에 손을 댔고 결국엔 오늘 체포된 그 해결사의 보스에게까지 돈을 빌렸습니다. 살인적인 이자였죠. 오늘까지 갚으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갚지 못하면 박서준 씨를 죽이겠다고요. 그래서 자기 목숨 대신 내 목숨을 팔기로 한 거군요. 내가 씁쓸하게 물었다. 맞습니다. 서지민 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사고사일 경우 5억 원이 지급됩니다. 첫 보험료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폐물을 팔아서 냈더군요. 지난달 서준이 나에게 보험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던 때가 떠올랐다. 이건 자기를 향한 내 사랑의 증표야. 혹시 내가 잘못되더라도 자기는 보장받아야 하니까 라고 했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내 사망 증명서였다. 최은숙 씨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고요. 어머니가 배우의 설계자였습니다. 박 반장이 심각하게 말했다. 저희가 복원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이 마트 강도 위장 시나리오는 최은숙 씨가 제안한 겁니다. 단순 교통사고보다 더 극적이고 설득력 있을 거라고요. 살인 청부업자를 알아본 것도 그녀였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내 운명을 슬퍼해서가 아니었다. 내 어리석음을 슬퍼해서였다. 3년 동안 나는 독사와 그리고 그 어미와 함께 잠을 잤다. 나는 그들을 섬겼고 그들을 위해 요리했고 그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나는 단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서지민 씨. 박 반장의 어조가 조금 가벼워졌다. 뭔데요, 반장님? 남편분 핸드폰에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 초안이 있었습니다. 내연녀에게 보내는 거였더군요. 이름은 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물론이지. 도박, 빚, 살인. 여기에 불륜까지 더해야 패키지가 완성되겠지. 내용이 뭐였는데요. 자기야, 조금만 참아. 내일이면 내 아내는 이 세상에 없어. 보험금 나오면 빚 갚고 남는 2억 원으로 우리 결혼해서 새 집 사자. 우리 엄마도 자기를 마음에 들어 하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산산조각이 났다. 고통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러니까 최 여사는 단지 아들을 빚에서 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묻히자마자
내 자리를 대신할 다른 여자를 이미 허락했던 것이다. 가슴속의 분노가 서서히 꺼지고 그 자리를 차분한 냉정이 채웠다. 체념의 감정이었다. 그들을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으로 보내주리라는. 반장님, 나는 똑바로 앉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다 적용해 주세요. 사기, 횡령, 살인 예비, 불법 총기 소지. 저들이 거기서 평생 썩게 해주세요. 박 반장이 옅게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서지민 씨와 김예은 씨가 수집한 증거라면 검사님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이건 무조건 이기는 게임입니다. 한 달 후 서울의 하늘은 그 저주받았던 금요일처럼 흐리지 않고 맑게 개어 있었다. 나는 새로 산 스쿠터를 행운마트 앞에 주차했다. 건물은 리모델링되어 깨졌던 전면 유리는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 서준을 덮쳤던 정육 광고판은 최신 디지털 사이니지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시원한 에어컨이 나를 맞았지만 이번에는 오싹하지 않았다. 흘러나오는 음악은 더 이상 촌스러운 발라드가 아닌 경쾌한 최신 팝이었다. 손님들로 붐볐다. 이 가게는 사이코패스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극적으로 구출한 사건으로 유명세를 탔다.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명소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건 현장을 구경하거나 영웅적인 계산원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 나는 쇼핑 바구니를 들었다. 이번에는 가벼웠다. 간식, 과일,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든 도시락 2개뿐이었다. 나는 이번 계산대로 향했다. 그곳에 그녀가 앉아 있었다. 예은, 모습이 달라져 있었다. 머리는 깔끔한 단발로 잘랐고 더 이상 되는 대로 묶지 않았다. 유니폼은 깨끗하고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다. 명찰도 새로웠다. 김예은 매니저. 그녀는 계란 가격에 대해 까다롭게 구는 아주머니를 응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은은 인내심과 미소로 응대했다. 약간 억지 미소였지만 예전의 퉁명스러운 얼굴보다는 훨씬 나았다. 내 차례가 되자 예은이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손님. 포인. 그녀는 나를 보자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진심 어린 미소가 얼굴에 활짝 피어 지금은 더 얇아진 아이라이너에 강한 인상을 지워버렸다. 지민 씨. 그녀가 소리쳤다. 어이구, 김 매니저님. 내가 놀렸다. 예은이 경쾌하게 웃었다. 그녀는 계산대 뒤에서 나와 나를 꽉 안았다. 따뜻한 포옹이었다. 어떻게 지내요? 어제 재판은 어땠어요? 순조로워. 나는 포옹을 풀며 대답했다. 다음 주에 선고 공판이야. 검사님이 서준 씨는 징역 20년, 최 여사는 15년, 김 실장은 10년 구형했어. 꼴 좋다. 예은이 만족스럽게 외쳤다. 교도소에서 동창회나 하라지. 이강식 부장님은 어떠세요? 내가 물었다. 아, 저기 뒤에서 인턴 혼내고 있네. 예은이 창고 쪽을 가리켰다. 정말로. 이강식 씨는 활기차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관자놀이에 작은 꿰맨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나는 예은에게 도시락 하나를 건넸다. 자, 점심으로 먹어요. 닭갈비예요. 우와, 뭘 이런 걸 다. 고마워요. 예은이 눈을 반짝이며 받았다. 갑자기 예은이 유니폼 주머니를 뒤졌다. 그녀는 지갑을 꺼내더니 깔끔하게 코팅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다. 그것은 쇼핑 영수증 조각이었다. 뒷면에는 이미 약간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똑똑히 읽을 수 있는 붉은 잉크 글씨가 있었다. 마트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이거 간직하고 있어요. 예은이 그 종이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가끔 내 퉁명스러운 직감이 사람 목숨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려고요. 나는 감동하여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는 내 목숨을 당신의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 간직할 거야. 예은 씨가 그걸 써주지 않았다면 난 지금쯤 묘비 위에 이름이 되었을 거야. 우리 꽤 괜찮은 팀이죠. 예은이 내 어깨를 툭 쳤다. 최고의 팀이지. 내가 대답했다. 내 인생은 한 달 전에 확실히 무너졌다. 나는 남편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작은 원룸에 살고 다시 일을 구하고 지루한 이혼 소송을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내가 거의 죽을 뻔했던 이마트에서 나를 구해준 새로운 친구와 함께 웃으며 서 있는 지금,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 나 자신을 되찾았다. 순종적이고 순진했던 지민은 그 광고판에 자네와 함께 죽었다. 이제 서 있는 것은 새로운 지민, 용감한 지민, 언제 도망쳐야 하고 언제 맞서 싸워야 하는지를 아는 지민이다. 점심 먹으러 가요. 예은이 제안했다. 이강식 부장님도 지민 씨 온 거 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우리는 나란히 뒤쪽으로 걸어갔다. 더 이상 피해자와 구조자가 아니라 상황에 의해 패배하기를 거부한 두 명의 강한 여자로서, 그리고 밖에서는 한때 존재했던 모든 흐린 흔적을 지우며 태양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